291번부터는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엮었습니다. 먼저 291번에서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참이지. 이번에 무릎 반사의 중추는 간뇌이다.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반사이고, 특히 무릎 반사의 경우에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릎 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뇌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척수의 겉질은 회백질이고 속질은 백색질이다. 백색질이라 해도 되고 백질이라 해도 됩니다. 참이다. 대뇌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의 반사중추이다. 척수의 겉질은 회백질이고, 내가 지금 실수했네. 겉질이 백질이고 속질이 회백질입니다. 옳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 호흡운동과 심장박동, 소화운동의 반사중추는 대뇌가 아니라 연수라 해야 되지. 옳지 않다. 5번에 중추신경계 수초 형성의 기원이 되는 신경교세포는 슈반세포가 아니라 희돌기세포가 되게 되지. 희돌기세포를 휘돌기세포로 하기도 하고 희소돌기세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먼저 1번부터 정리를 하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합니다. 분류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말초신경계는 다시 구조적으로 구분할 때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뇌신경이라 하고,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척수신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뇌는 중추신경계이고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입니다.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고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가 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중추신경계로 들어온다 해서 덜신경이라 합니다. 덜신경을 감각기와 연결된 신경이라 해서 감각신경이라 합니다. 우리말로는 덜신경인데 쪽발이들 말은 구심성입니다. 구심성 신경이 되게 됩니다. 나간다 해서 날신경이라 하고, 날신경은 반응기와 연결된다 해서 운동신경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날신경이고, 멀어진다라고 해서 쪽발이들이 원심성이라 했습니다. 원심성 신경이라 합니다. 감각신경은 전부 동의어입니다. 감각신경은 전부 체성신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단일신경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성신경이라 합니다. 운동신경은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단일신경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체성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전부 체성신경에 속하는 것이고 운동신경 중에 일부가 체성신경에 속합니다. 이것을 체성운동신경,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얘는 체성감각신경, 얘는 체성운동신경 함께 일컬어서 체성신경이라 합니다. 신경절,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신경에 전달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 하거나 자율운동신경이라 합니다. 즉 자율신경은 전부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율운동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교감자율신경, 부교감신경, 부교감자율신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위와 소장, 대장의 장의 벽에 있는 신경계는 자체적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사이 뉴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신경총이라 합니다. 장신경총, 장신경계라 합니다. 이 장신경계는 독립된 신경계인데 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체제적으로 자율신경에 포함시켜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무릎 반사에 대한 것은 뒤에 아마도 문제가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때 그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을 설명을 하면 먼저 신경조직은 가장 주된 세포가 신경세포로서 뉴런이 되게 됩니다. 뉴런은 정보를 수용하는 곳이 수상돌기가 되게 되고 핵과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을 가지는 것이 신경세포체가 되게 됩니다. 활동 전위에 대한 전도 통로가 축삭이 되게 됩니다. 이 일본 글자를 처음에 한글 음으로 표기할 때 잘못 읽어가지고 얘는 한자가 두 가지 음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잘못 읽어가지고 축색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원래의 의미가 동아줄 삭입니다. 그래서 축색 대신에 축삭이라 합니다. 뉴런 이외의 나머지 신경세포들을 신경교세포라 합니다. 교는 다리 교자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세포라 해서 연결에 관여한다 해서 교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는 유아할 때 이 아자입니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신경교세포는 뇌실의 경계가 되는 것을 뇌실막세포, 얘는 상피와 유사한 세포라 해서 상의세포라 합니다. 수초, 마리집이라 하는 것이지, 수초는 일본 말이고 마리집은 우리말입니다. 이 수초를 형성하는 것이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것이 휘돌기 세포가 됩니다. 혹은 희소돌기 세포라 합니다. 마리집을 형성하는 것이 말초신경계가 되게 되면 슈반세포가 됩니다. 희돌기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수초를 만듭니다. 슈반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수초를 만듭니다. 얘는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마리집이라 한다. 얘는 말초신경계에서 별 모양을 가진다 해서 별, 성자에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성상세포라 하거나
성상아교세포라 하거나 성상교세포라 합니다. 얘는 쪽발이들 말이고, 그래서 우리말은 별세포라 합니다. 혹은 별모양세포라 합니다. 이 별모양세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교세포에 걸맞는 세포가 성상교세포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골고루 퍼져 있는 백혈구가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는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특이적인 이름들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이지, 간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쿠퍼세포라 합니다. 폐포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폐포대식세포 혹은 큰 대식세포라 합니다. 뼈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파골세포라 합니다. 그리고 뇌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소교세포라 합니다. 소교세포를 작다는 뜻이지 작은 다리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다, 미세하다. 그리고 아는 유아할 때 그 아입니다. 다리 효자를 써서 미세아교세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미세아교세포, 소교세포. 얘는 대식세포이다. 이것이 이제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인데, 우리가 흔히 신경세포라 하면 신경세포는 뉴런을 보통은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경세포체에 핵이 들어있으니까 세포의 주체는 핵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한 핵심은 바로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위가 세포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이란 뜻입니다. 수질은 쪽발이들 말로서 얘는 안쪽이란 뜻입니다. 회백질은 이것도 마찬가지 쪽발이들 말로서 흔한 회색으로 보인다 해서 이름을 회백질이라 했습니다. 회백질은 수상돌기와 세포체가 모여있는 부위가 연한 회색을 띱니다. 그래서 회백질이라 합니다. 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띈다 해서 백질이라 합니다. 여기는 축삭이 모여있는 곳이 색깔이 흰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대뇌의 경우에 우리가 대뇌 피질은 회백질이다라고 문장을 작성합니다. 독해를 하면 대뇌의 바깥쪽에 세포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뇌의 수질은 백질이다는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독해하면 대뇌의 안쪽에 축삭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뇌에서는 주체가 수질이 아니라 피질이 되게 됩니다. 척수의 경우에는 척수의 피질이 백질이다. 독해를 하면 척수의 바깥쪽 기질에 축삭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척수의 수질이 회백질이란 말은 척수의 안쪽 기질에 세포체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척수는 수질이 척수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겠지. 대뇌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에 대한 방사중추에서 대뇌 대신에 연수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것은 따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5번에 대한 것도 이미 설명이 되겠지. 중추신경계 수초 형성의 기원이 되는 신경교세포, 신경아교세포는 희소돌기세포 혹은 희소돌기 신경교세포라 하면 됩니다. 휴반세포는 말초신경이 되게 됩니다. 말초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가 휴반세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간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분류학할 때 척삭동물의 중요한 4개의 공유 형질에서 등 쪽에 속이 비어있는 관 모양의 신경삭이 있다 했지. 이 신경삭을 관 모양이라 해서 신경관이라 합니다. 신경관이 앞쪽은 분화가 되게 되면 뇌가 되게 되고 뒤쪽은 분화가 되게 되면 척수가 되게 됩니다. 이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가 되게 됩니다. 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3개의 영역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는 앞쪽에 있다 해서 얘를 전뇌라 하고, 하나는 중간에 있다 해서 중뇌라 하고, 하나는 뒤에 있다 해서 후뇌라 합니다. 영어는 글자가 다른데 이것을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할 때는 여기도 후뇌가 되고 후뇌에서 나오는 또 다른 후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뇌라고 하는 개념이 중복이 되니까 얘는 산의 능선부에 해당이 되는 뇌라 해서 능뇌라 합니다. 그래서 후뇌란 단어를 써도 되는데 후뇌보다는 능뇌란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전뇌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 하나는 끝에 있다 해서 끝종을 써가지고 마칠 종을 써서 종뇌라 하거나 끝단을 써가지고 단뇌라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끝뇌가 됩니다. 사이에 있는 뇌라 해서 일본 놈들이 사이뇌, 간뇌라고 합니다. 중뇌는 그대로 중간뇌입니다. 능뇌는 다시 뒤에 있는 뇌라 해서 후뇌라 하고, 끝에 있는 것을 얘를 수뇌 혹은 숨뇌라 합니다. 종뇌, 단뇌는 사람 기준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대뇌라 합니다. 그리고 대뇌, 해마가 종뇌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뇌, 사이뇌는 시상 위에 있다 해서 시상 상부, 시상 밑에 있다 해서 시상 하부, 시상 하부에 축삭 말단이 모여 있는 곳이 뇌하수체 후엽. 그래서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시상, 시상상부, 시상하부를 함께 일컬어서 간뇌라 합니다. 중뇌는 그대로 중뇌가 되게 됩니다. 특히 동공반사에 관여하는 곳이 중뇌가 되게 되지, 소뇌와 협력해서 자세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중뇌가 되게 됩니다. 후뇌는 크기가 작다 해서 작은 뇌, 소뇌, 다리 역할을 하는 뇌라 해서 뇌교라 하거나 요즘은 교뇌라 합니다. 다리뇌라 합니다. 수뇌는 연수가 되게 됩니다. 연수는 무의식 상태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주된 중추라 해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얘를 숨뇌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뇌의 영역이다. 그러면 간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리가 되겠지. 다음 292번.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휴지 전이에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를 휴지 상태라 하고, 휴지 상태의 막전이를 휴지전이, 휴지막전이라 합니다. 막전이라 해도 되고 막전압이라 해도 됩니다. 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의 바깥쪽과 세포의 안쪽에 대한 전위차를 막전압이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세포 바깥쪽을 항상 생물에서는 0으로 둡니다. 0mV로 두었을 때 세포질 쪽에 전위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리나 화학은 절대 기준점 0을 설정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세포 바깥쪽을 0이라 뒀었을 때 안쪽이 얼마이냐, 이 x를 막전압이라 합니다. 혹은 막전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막전이를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이가 휴지전압이 되게 되고 휴지전이가 되게 되고, 활동 상태에서의 막전이를 활동전위라 합니다. 휴지전이 상태라 해서 이온에 대한 이출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온에 대한 이출입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번 문제에서 세포막의 전위가 역치보다 높을 때 활동전위가 발생이 된다. 그치? 참이 되겠지. 3번에 운동뉴런은 근육세포의 수축이나 분비샘의 분비를 자극한다. 그치? 참이 되겠지. 4번에 흥분 전달을 위한 신경세포의 탈분극은 나트륨이 급속하게 세포질로 이동하면서 시작이 된다. 그치? 참이 되겠지. 5번에 중추신경계 뉴런의 축삭을 둘러싼 수초는 희소돌기 신경세포, 신경교세포, 보통은 줄여서 희소돌기 세포라 합니다. 희소돌기 세포에 의해 형성이 된다. 참이지. 요 4개의 문장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에서 신경전달에 대한 기작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극을 수용하는 부를 감각기라 합니다. 감각기에서의 흥분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합신경을 통해서 혹은 사이뉴런을 통해서 운동신경으로 가면 운동신경에서의 정보가 반응기로 갑니다. 반응기는 근육과 분비선이 반응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자극에 대해서 감각기에서의 변화는 자극이 주어지기 전 상태를 휴지 상태라 합니다.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상태를 활성 상태라 합니다. 활동 상태라 합니다. 혹은 흥분 상태라 합니다. 휴지 상태를 안정 상태라 합니다. 이때 휴지 상태와 활동 상태에서의
19부는 이때는 휴지 전압인 상태, 휴지 전위를 형성한 상태이고, 활동 상태는 수용기 전위가 형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휴지 전위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수용기 전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용기 전위를 흔히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수용기 전위의 값이 달라진다 해서 차등성 전위라 합니다. 감각기의 종류에 따라서 수용기 전위를 통해서 활동 전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활동 전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기 전위, 차등성 전위에 의해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용기 전위가 활동 전위를 형성해서 활동 전위에 의해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는 화학 물질을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자극이 주어져 가지고 감각기가 흥분 상태가 되게 되면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한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세포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되 감각신경에서 연합신경, 운동신경, 반응기까지는 전부 차등성 전위가 형성이 되면 활동 전위가 형성이 되어서 활동 전위로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비가 된 신경 전달 물질이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감각신경이 휴지 전위 상태에서 수용기 전위를 만듭니다. 이 수용기 전위가 활동 전위를 만들게 되면 활동 전위가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신경 전달 물질이 연합신경을 자극하면 연합신경이 휴지 상태에서 흥분 상태로 바뀌고 수용기 전위를 통해서 활동 전위가 만들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또 다음 세포에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이 자극이 휴지 상태의 운동신경을 흥분 상태로 바꾸게 되면 수용기 전위가 형성이 되어서 활동 전위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반응기를 마찬가지 휴지 상태에서 흥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흥분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의 세포들은 전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했으면 여기에 있는 근육의 경우에는 세포의 형태 변화를 일으켜서 근육이 수축됨으로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반응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분비선에서는 적절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반응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신경 전달에 대한 기작이 되게 됩니다. 이 신경 전달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이곳을 두 세포가 인접한 인접부를 시냅스는 양놈들의 글자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쪽발이들의 글자를 한글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접합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휴지 전위 상태에서 수용기 전위 상태로 바뀔 때 보통은 탈분극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극의 세기가 표현되는 것은 차등성 전위, 수용기 전위에서는 탈분극의 크기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가진다 해서 차등성 전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활동 전위에서는 활동 전위는 같은 세포에서 형성되는 활동 전위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탈분극의 크기로 표현되지 못하니까
발생 빈도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포로의 정보 전달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통해서 이때 자극의 세기에 따른 변화는 방출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세면 탈분극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방출량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모든 동물 세포에 적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지막 전압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은 골드만이라는 사람과 호지킨이라는 사람과 카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된 식이라 해서 GHK 방정식이라 합니다. 이 GHK 방정식은 일반적인 특히 사람에서 휴지 상태에서 휴지막 전이, 휴지 전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GHK 방정식은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F분의 2.303RT, 이때 F는 페르데이 상수,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온도 T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F분의 2.303RT는 따라서 페르데이 상수는 상수이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상수입니다. 대신 T가 절대온도 T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분의 2.303RT는 생물학 교재마다 값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T 값이 실험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03RT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책은 58, 어떤 책은 60, 어떤 책은 61, 어떤 책은 62라고 합니다. 이때 어느 값이 참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알아야지만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36.5도씨를 대입하게 되면 거의 62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용되는 적절한 수는 62이지만 보통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이라는 숫자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0으로 바꾸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대신 무조건 60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곱하기 얘는 로그라 합니다. 로그에 P는 투과성입니다. P는 이온에 대한 투과성입니다. 요즘은 이온 투과성을 이온 전도도라 합니다. 칼륨에 대한 투과성을 pK 곱하기 칼륨의 세포 안쪽 농도 더하기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 곱하기 나트륨의 세포 안쪽 농도 분의 칼륨에 대한 투과성 곱하기 칼륨의 세포 바깥쪽 농도 더하기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 곱하기 나트륨의 세포 바깥쪽 농도, 이것이 약소화된 휴지 전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휴지 전이를
결정하는 결정 변이는 흔히 세포막의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전도도, 이온 투과성이라 합니다. 두 번째 결정 변이는 세포막의 안과 밖 사이에 형성된 밖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하기를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0이고 칼륨에 대한 투과성만 존재한다라면 막전위라 해서 얘를 VM이라 하자. 휴지막 전위. 그러면 휴지막 전위는 F분의 2.303RT 곱하기 로그에 여기는 0이 되는 것이니까 약분되어 버리게 됩니다. 얘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에 대한 전위값이 사람의 신경세포를 기준에 두게 되면 대략 한 마이너스 90mV 정도가 되게 됩니다.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1일 때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0이 되게 되면 얘는 대략 플러스 60mV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특히 사람의 신경세포가 기준입니다. 사람의 신경세포의 경우에 동물세포막에는 3개의 나트륨을 밖으로 능동 수송시킬 때 2개의 칼륨을 능동 수송시키는 능동 수송체가 있다 그랬지.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과수분해해서 이것 때문에 바깥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낮습니다. 물론 세포마다 농도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숫자에 대한 것을 부담감을 가지고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숫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에 줄 것입니다. 보통 나트륨에 대한 농도가 대략 한 150mmol 농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안쪽은 나트륨에 대한 농도가 대략 15mmol 농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칼륨의 경우에는 바깥쪽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쪽은 농도가 낮습니다. 대략 한 5mmol 농도 정도가 되게 되고 안쪽은 150mmol 농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조건에서는 60 곱하기 로그에 안쪽의 농도가 얘는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1이고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0이 되니까 얘는 지워지겠지. 따라서 안쪽이 150mmol 농도이고 바깥쪽이 5mmol 농도. F분의 2.303RT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가 밀리볼트가 남습니다. 그럼 얘는 약분되는 것이니까 로그 3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로그 30분의 1이 되게 되면 대략 마이너스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략 마이너스 90mV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혹시 물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생물은
숫자를 계산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상태의 경우에는 이제는 pK가 0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지워지고 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60 곱하기 로그에 나트륨의 안쪽 농도가 15mm몰 농도이고 바깥쪽 농도가 150mm몰 농도이고 단위는 밀리볼트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로그 10이 됩니다. 로그 10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60mmV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의 신경세포는 VM, 휴지막 전압이, 휴지 전압이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0이고 여기는 플러스 60mV에 대한 축이 있을 때 사람의 신경세포에 대한 휴지 전위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얘는 물론 정확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지만 이쪽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신경세포는 이 상태의 특징보다는 이 상태의 특징에 가깝다. 그러나 정확히 이 상태는 아니다. 만약에 정확히 이 상태가 되면 대표적인 세포가 심근입니다. 그리고 골격근의 횡주소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과 횡주소관의 휴지막 전압은 마이너스 90입니다. 근데 사람의 신경세포는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에 가깝다가 되는 거지. 여기에 가깝다는 말은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너무 작고 칼륨에 대한 투과성은 크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트륨의 투과성이 전도도가 투과성은 전도도 투과성이 칼륨의 투과성보다 너무 작다, 매우 작다. 너무 작기 때문에 값이 여기에 치우친다라고 설명합니다. 얘가 투과성이 작다, 얘가 투과성이 크다. 어쨌든 투과성은 둘 다 가지고 있다. 칼륨의 경우에는 휴지 상태에서 투과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있다는 말은 현재 이온이 이동하고 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 상태에서도 이온은 투과성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 전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지? 휴지 상태는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보다 4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값이 신경세포는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이더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 전위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온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칼륨 이온이다 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칼륨에 대한 확산을 일으키게 되면 칼륨은 바깥쪽이 농도가 낮고 안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칼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어쨌든 작긴 하지만 있다. 나트륨에 대한 것은 바깥쪽이 농도가 높고 안쪽이 농도가 낮으니까 안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칼륨에 대한 유출과 나트륨에 대한 유입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막전위에 대한 것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작동하는 만큼 이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막 전위를 유지하는 힘은 나트륨, 칼륨 ATP아제가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도와주는 것들이고 결론은 이것을 그대로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 전위는 결정 변인이 이 두 가지이다. 휴지 전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온은 칼륨이다. 휴지 전위를 유지하는 힘은 나트륨, 칼륨, ATP아제에 의해서 제공이 되게 된다. 역치 전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휴지 전위이다. 이 휴지 전위가 기준 막 전압입니다. 마이너스 70mV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막 전위의 변화가 일단은 델타입니다. 변화량. 막 전위의 변화가 플러스 값이 델타는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약속하기를 탈분극이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막 전위가 변화량이 델타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얘를 과분극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전위가 플러스 값을 가지려니까 양 이온이 많이 들어오거나 음이온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칠판처럼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여긴 전부 물입니다. 물. 그러면 이 양이온이 이 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얘는 확산되어 가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 칼륨, ATP아제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다시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올 때는 이 부위에서 막 전위가 증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들어왔던 것은 다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막 전위는 다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가가 된 것은 필히 감소가 되게 됩니다. 감소가 된 것은 필히 증가가 되게 됩니다. 증가가 된 막 전위가 다시 원래의 휴지 전위로 돌아오는 과정을 재분극이라 합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이것에 대한 개념은 따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과분극이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탈분극이란 글자와 재분극이란 글자와 과분극이란 글자는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신경세포에서 휴지 전압이 마이너스 70인 것이지 모든 세포에서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세포 A가 현재 막 전압이 마이너스 50일 때 얘가 탈분극 상태냐 과분극 상태냐라고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그 문제를 묻는 놈이 미친놈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친놈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지, 그렇지? 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세포에 휴지 전위를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신경세포가 현재 막 전압이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탈분극이지. 왜냐하면 사람의 신경세포는 휴지 막 전압이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70이 마이너스 50이 되었으니까 얘는 탈분극이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세포가 사람의 C세포가 되게 되면 사람의 C세포는 휴지 전압이 마이너스 30mV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50이 되었으니까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따라서 탈분극과 과분극은 변화량에 대한 개념인 것이지 막 전위의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분극이라 해서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50인데도 불구하고 탈분극인 것이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 다음. (293번) 신경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축삭 말단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낭이 있다. 그지? 참이 되겠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낭이 활동전이가 축삭 말단으로 전도가 되게 되면 엑소사이토시스, 세포 외 배출이 일어나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2번에 휴지 상태에 있을 때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바깥보다 높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참이다. 3번에 단일 시냅스 경로에서 감각 뉴런의 축삭의 말단은 중추신경계에 위치한다. 이때 중추신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수가 되겠지. 물론 감각 뉴런의 축삭 말단이 척수로 들어와 가지고 뇌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참이다. 4번에 휴지 전이에서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이온 채널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막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게 되면 전압의존성이라 하고, 리간드의 결합 여부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게 되면 리간드 의존성이라 하고,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자극 의존성이라 합니다. 휴지 전이에서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전압 의존성 칼륨 통로는 열린다.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든 전압 의존성 칼륨 통로든 둘 다가 닫혀 있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전압 의존성이니까 막전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것이 전압의존성입니다. 이때 이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과 전압의존성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의 막전압을 역치라 합니다. 그래서 막전위가 역치가 될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것이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과 전압의존성 칼륨 채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활동전이의 상승기는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유입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지? 참이 되겠지. 얘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골격근에서, 그리고 심근의 수축세포에서 활동전이는 전부 나트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평활근은 다릅니다. 평활근은 나트륨이 아니라 칼슘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집니다. 활동전이에 대한 것은 뒤에 따로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94번에 그림은 어떤 뉴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가 감각부가 되게 됩니다. 수상돌기가 변형이 된 부분이고, 여기는 세포체가 되게 되고, 여기가 축삭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축삭 말단으로서 다른 신경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냅스가 형성되는 부위가 여기가 되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여기 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수상돌기,
이쪽은 축삭. 이럴 때 이 신경세포를 두 개의 돌기가 뻗어간다 해서 양극유런이라 합니다. 반면 얘는 하나의 세포체에서 실제는 두 개의 돌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하나인데 실제는 두 개인데 하나처럼 보인다 해서 가짜 하나, 가단극 유런이라 합니다. 이 가단극 유런이 감각신경이 대표적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여기 세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축삭이 하나의 돌기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수상돌기는 여러 개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돌기가 여러 개라 해서 다극유런이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형태, 얘를 가단극이라 하고, 가단극이 감각신경에 대한 특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이 뉴런은 운동뉴런이다. 얘는 운동뉴런이 아니라 감각뉴런이다. 감각신경이다. 이 뉴런은 민마리집. 민마리집은 우리말화한 것이고 쪽발이들 말은 수초가 없다가 되게 됩니다. 수초가 없는 것을 무수라 합니다. 그래서 수초가 없는 신경을 일본말로 무수신경이라 합니다. 이 무수신경을 우리말로 민마리집이라 합니다. 얘가 수초이지, 그래 수초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얘는 유수신경입니다. 마리집입니다. 3번에 A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쪽발이들은 이 쌀포를 좋아합니다. 포대할 때 포. 우리는 주머니 낭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낭. 그래서 일본 놈들은 소포란 단어를 선호하고 우리는 소낭이란 단어를 선호합니다. 시냅스 소낭이라 해도 되고 시냅스 소포라 해도 되고. 그래서 A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참이다. 이것이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뉴런이다. 얘는 감각신경이니까 말초신경계입니다. 옳지 않다. 그럼 답은 3번이다. 다음. (295번) 그림은 뉴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것으로 A와 B는 각각 랑뷰의 결절과 마리집 중 하나이다. 얘가 마리집이지. 마리집을 수초라 한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 일본말로 유수신경.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랑비에르 결절. 이 랑비에르 결절에서 활동전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마리집은 축삭을 세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 이 부위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되지 못합니다.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핵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포를 슈반 세포라 합니다. 얘는 축삭이 하나의 돌기, 수상돌기가 여러 개의 돌기니까 다
유런이 되게 됩니다. 자극을 수용하는 부위를 수상돌기라 하고 핵과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를 세포체라 합니다. 활동전이가 전도되는 통로를 축삭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기억에 A는 전기적 절연체로 작용한다. 그래서 A,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서는 활동전이가 형성되지 못한다. B는 랑비의 결절이다. 참이다. 이것에 A가 있는 뉴런은 A가 없는 뉴런에 비해 흥분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뉴런을 수초, 마리집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마리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리집 신경, 유수신경, 마리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민마리집 신경, 무수신경. 유수신경은 마리집에서는 활동전이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활동전이는 이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전도의 형태를 도약전도라 합니다. 무수신경은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유수신경은 특징이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무수신경은 특징이 전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이는 축삭의 굵기가 영향을 줍니다. 축삭의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선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선이 피복이 없는 전선에 비해서 피복을 가지고 있는 전선이 전류가 훨씬 더 빠릅니다. 전선이 가는 전선에 비해서 굵은 전선이 훨씬 더 전류가 빨리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겠지. 무척추 동물은 무수신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 동물은 무수신경도 있고 유수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은 굵기만 가지고 전도 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전도 속도에 대한 다양성이 작습니다. 척추 동물은 무수신경도 가지고 있고 유수신경도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척추 동물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296번부터는 좀 끊었다가 합시다.